오늘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녹화할 때 제가 실언을 해가지고. 무슨 실언? 아, JYP. 너 비난받아 마땅해. 어떻게 저 원더걸스의 그렇게까지 선미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비난받을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주식에 미치는 놈이라는 거지 지금. 아 진짜. 네, 근데 진짜 요즘 얘가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약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연예계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이프가 컴플레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 막 우리 아빠 같다.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야 그러면 네가 아는 한국 가수 지금 뭐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가수가 누군 것 같아? 뭐 그런 건 대략 알지. BTS? 야 잠깐만 BTS 어. 빼고. BTS 빼고? 어. 가수? 당황하지 마. 그러니까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싱글 앨범이 있는 것도 몰라. 나는 그 여자 걸스 원더걸스 여자 걸스. 아니 근데 원더걸스 활동할 때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아니 몰라도 돼. 우리는 너가 더 믿음직스러워졌어. 그 사건을 계기로 얘는 진짜구나. 찐 주식 투자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사과 드리는 거예요. 네. 선미 씨의 팬클럽인 미안해 씨래. 미안해한테. 이게 그분을 못 알아본 게 팬클럽한테도 누를 끼친 상황인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사과하래. 싸이가 아무튼- 사과라고 하는 거야. 네,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 그래서 그래. 진짜 미안합니다. 멋있어. 네. 역시. 근데 오지도 대신에 않으니까. 그런 것 쪽은 빠삭한 거 아니야? 막 시사, 막 경제, 정치 많은. 빠삭하다고 보기엔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빠삭하지도 않아요. 역시.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선미를 물론 알면 좋지. 몰라도 되지. 중요한 거는 4,000% 돌파와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것. 그런 걸 봤을 때 그렇죠. 우리 호머가 지금 선미가 뭐가 호머가 중요해? 맞죠. 지금 호머가 일론 성공했어. 머스크. 잠깐만. 일론 거기서 근데 선미는 뭐가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오케이. 죄송합니다. 선미도 중요해. 선미도 중요하고 일론 머스크도 중요하고. 둘이 소개팅했으면 좋겠다. 뭔 소리야 그것도. 저희가 다음 주제 정했던 게 배우자는 주식 투자에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는 참. 저는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거 그 주제를 주말에 이제 주고받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너 무슨 생각으로 하게 했어? 그랬는데 되게 좀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또 뭐 다들 뭐 스토리가 주식 투자하는 스토리가 좀 다르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을 깼잖아요. 전세를 월세 전환하고 저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 했으니까 사실 엄청 파격적이죠. 사실 제가 그거를 제안했을 때 저는 와이프 반응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뭐 자신 있으면 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최근에 와서 진짜 이 주제를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막 좋게 얘기해 뭐 내가 널 믿어서 뭐 막 이래서 막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이거 방송한다고 괜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제가 막 하도 막 이것만 막 보고 막 고민하고 이러는 거 본인도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네 새끼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새끼라고. 알겠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막 반대하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근데 결과도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결과가 나쁠 때도 크게 막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도 뭐 별로 신경 잘 안 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네, 근데 왜냐면 저희가 그 결혼을 이제 학생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진짜 없게 시작을 해서 그게 좀 적응이 돼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되게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랬죠. 네. 형은 어때? 나? 지금 잠시만 지금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그럼 당연하지.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 상관없이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건다는 거잖아. 사실 리스크를 거는 거지.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간에. 근데 이거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은 인생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리스크를 더 많이 거는 사람이 있고 그 성향이 그리고 리스크를 좀 거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뭐 타고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뭐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생겨본 거 어떡해.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던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를 더 거는 환경. 왜냐면은 뭐 싸이도 뭐 동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막 굴리는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야. 왜 지난 시간에 뭐 아버지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돈을 너무 이렇게 약간 맹신하시는 분이었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하게 사셨고 이런 욕구가 강하셨거든. 내가 잘 돼야겠다 이런 그런 게 강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뭐 공부도 그런 쪽으로 하셨고 뭔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어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내가 경제적 독립 이런 걸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리스크를 걸고 그리고 뭐 공부를 또 해보니까 이게 정말 리스크보다도 뭔가 롱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을 난 확신을 가졌다고 그랬잖아. 그쵸.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금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이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이다. 반대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이고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내 성향에 맞아가지고 그걸 확신 편향일 수도 있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성향이 또 다르단 말이야. 리스크 어드버스한 사람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야. 그냥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그게 없어. 내가 내 밥벌이를 하고 딱 이 정도 아주 소박하게 애들이랑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관계에 더 있는 거야. 관계. 근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관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막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같은 걸 할 때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아까 호모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주변을 잘 못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그래.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자기가 빠지게 되면 좀 주변을 좀 못 살피게 될 수도 있어. 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예.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성향이 약간 있거든. 약간 좀 너무 빠져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또 내가 너 주변을 못 살피게 될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인생에서 뭔가 중점이 뭐냐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현금을 모아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투자보다든. 근데 이제는 많이 중간으로 왔어요. 솔직히 이제는 뭐 주식 투자 다 하고 이미 401k도 맥스로 다 넣고 있고 뭐 자사주도 다 사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적립식 투자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다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좀 꺼려하는 불편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내가 막 설명을 해줘. 그럼 머리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좀 자라고 그런 거야. 그쵸. 그거는 해보기 그거는 근데 전까지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 예, 예. 아버지 어머님 봐도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 나중에는 굉장히 리스크에 굉장히 거시는 스타일로 바뀌었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을 봐도 굉장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 돈 때문에 막.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되게 이바지한 게 되게 많아.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엄청 싸웠어. 뭐가 더 많냐, 뭐 돈이 이렇게 근데 근데 그 되게 의미가 없이 건전한 과정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 푸시백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거를 좀 아 같이 결정을 내려서 책임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초반에는 좀 이거를 약간 꺼려하고 지금도 약간 그래. 지금도 그런데 그래도 많이 대화로 좀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내가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 옛날에 블로그 글에도 썼는데 코로나 이전에 내가 그때 2019년 말에 장이 너무 좋았잖아. 네네. 근데 그때 막 내가 어느 정도 약간 모아가던 게 있었거든. 네. 따로 사이드로 이 와이프가 모아가던 게 있었어. 네.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집을 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또 무슨 얘기가 돌아왔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현금은 쓰레기다란 말이 막 돌았거든.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이잖아. 그게 예, 예, 예. 이게 뭐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예. 실제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다 오르고 이런 상대적으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 현금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주식 투자에 넣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읽었어. 꼬리표 있는 돈을. 꼬리표 있는 돈을 아. 내가 흔들린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 같은 그런 멘털의 소유자가 있지 않았다면 난 분명히 꼬리표 있는 돈을 투자했고 손을 그 댔지. 형수님께서 그거 잡으셨어요? 잡았지. 물론 대화로 현명하시네. 다행히 예, 현명하시네. 풀었지만 예, 현명하시네. 밸런스가 된 거야 집에서. 난 다행이지. 예, 그 꼬리표 있는 돈으로의 투자는 제가 흘린 눈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웃긴 건 저 같은 경우도 속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지난번에도 채권이랑 현금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그거를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약간 바벨형으로 막 정말 안전한 거랑 정말 위험한 거랑 같이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속에는 나는 자라온 게 리스크를 더 즐기는 스타일인 거야. 즐기는. 이 성향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았어. 그럼 결국은 우리 와이프 덕분에 진짜 집값을 다 갚았잖아.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뭐 이렇게 어디 옛날에도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사람들끼리 꼭 이렇게 부부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장이 굉장히 좋을 때나 굉장히 안 좋을 때 막 우리 배우자 때문에 속이 터져요. 이런 글이 막 와 막 댓글도 오고 막 그래. 그러면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솔직히 그게 약간 견제가 되는 거거든. 너무 그거 한쪽으로 좋은 거예요. 그건 치우치지 건전한 거예요. 않게. 예. 예. 난 좋다고 생각해.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 중에 그 제프 베조스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디시전 메이킹에는 두 가지 디시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실패를 해도 별로 영향이 없는 회사 자체에 영향이 없는 디시전이고 또 다른 디시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디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라면은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 해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정도의 만약에 뭐 디시전이다. 그런 거는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실패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게 꾸리면서 그 개인 투자하면서도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사실 그치. 레버리지 썼으면은 이거 지금 1루타 쳤는데 레버리지 썼으면은 지금 4루타인데 아쉽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신용을 써서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두 개의 디시전 타입 중에 후자거든요. 그치.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그 삼성증권인가 거기서 이제 신용 그거 다 할 그 여력이 떨어졌다고 이제 중단한다고 그러던데 요즘에 정말 많이 하시나 봐. 신용을 진짜 써가지고. 조심하세요. 그거를 그 피 말리는 거를 경험해 보시면 저도 해봤거든요.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안 돼요. 예전에 저 한국 주식할 때 했었는데 와 정말 다 없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프 베조스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혼을 한 사람이라서 어쨌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옛날에 빌 게이츠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내 옛날에 블로그 글에서 썼는데 낙관론이랑 비관론이 공존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플렉스 스타일인 게 이 사람이 약간 중퇴하지 않았어? 대학교? 그럴걸요? 예.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했잖아.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자신감이 넘쳤대. 막 건방져 보일 정도로. 맞아요. 젊었을 때 그랬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 좀 사람이 약간 브래시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미래의 컴퓨터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그런 자신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건방져 보일 정도로.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현금을 얼마나 보였냐 이거를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집착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 예전에 회사 주차장에 차 번호판 보고서는 누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순간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직원들 자기보다 심지어 나이 많은데 가족들 있는 사람들은 굶어야 될 거 아니야. 실직자가 되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건방져 보일 정도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 엄청난 비관론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런 리스크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싸이는 어때? 싸이는 와이프랑 같이 투자 얘기하면 어때? 우리는 그렇게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 나도 예전에 보면은
그러면은 재수 씨랑 같이 옛날부터 계속 했지. 둘 다 음. 계속 했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온 것 같아. 그래서 저 친구도 관심은 항상 갖고 있어서 뭐 나 고맙고 요즘에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재미 붙이는 것 같아. 계좌를 따로 해서 이제 막 서로 퍼포먼스를 모르는 게 두 분은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은 같이 공유하면서 하세요? 따로 하는데 공유는 해. 뭐 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 뭐 하는 게 많죠. 예.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인데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이 그 정의랑 그림이 있잖아요. 독립을 이뤘을 때의 모습이 그거를 배우자랑 같이 공유를 해보셨나요? 혹시? 공유했지. 나는 당연히 공유했지. 저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하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페이스면은 뭐 몇 년 뒤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그래? 그럼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나도 가사를 그만둘 거야. 그것까지 계산을 했니? 이러는 거예요. 네, 타당하잖아요. 합리적인 얘기지. 왜냐면 저희는 사실 맞는 분담을 말이지. 했던 게, 저는 혼자 이제 저희는 외벌인데, 그 예전부터 같이 그 합의를 한 게, 육아는 가능한 같이 하고, 가사는 와이프가 전담하고, 이제 제가 돈 벌어오는 거를 전담을 해서, 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서로 조금씩 돕는 걸로 그림을 맞췄어요. 당연히 뭐, 가사랑 육아랑 그냥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경제적 독립을 제가 이제 돈만 보고서는 뭐 몇 년 뒤면은 지금 뭐 월급 벌어오는 것만큼 일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나 가사 그만할 건데 그것까지 계산을 했냐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됐더라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그래서 말이야.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뭐 이게 같이 사실 둘이 파트너십인데 예. 호머가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게 가정을 이뤘다는 거는 거기 안에서 또뭐 호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지만 다 가정마다 자기만의 그게 있거든. 사람의 성향마다 둘의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뭔가 자기의 그 역할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아니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뭐 역할 분담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만의 남편만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에서 전업으로 집에 그 계시는 남편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 미국 분들 중에. 많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안마다 다 다른 건데 그 상황에서 돈을 떠나서 인생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존재감이랑 자기의 역할이랑 그 얘기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독립을 얘기할 때는 배우자랑 같이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예. 저희는 그 계좌를 뭐 와이프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제 명의로 된 것도 있는데 그 가장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외벌이니까 만약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서 만약에 제 명의로 제일 큰 계좌가 되어 있으면 제가 죽고 나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와이프가. 그러면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애초에 글로 가 있으면 제가 만약 그 벌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부담이 덜하니까 그게 낫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너가 너무 그렇 오래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너가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해. 내가 와이프가 먼저 죽으면 어. 그러면 뭐 내가 뭐 상속세 나는 뭐 내가 벌이가 있으니까 상속세 낼 수 있겠지. 어. 근데 와이프는 일을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애들 보고 이제 가사를 한다고 이제 못 하는 거니까 그거를 상속세를 내는 게 훨씬 더 큰 부담일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도 약간 좀 구분을 해놨어요. 계좌 같은 경우는. 재밌다. 근데 두 분은 진짜 엄청난 남편 아니냐? 진짜 아니 두 분은 투자를 오래 했어. 그 나서까지 배려를 해주는 이 엄청난 진짜 결혼 잘했어. 그건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어. 아니 우리 동조를 해줄게. 근데 이렇게 투자를 좀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많이 준비를 하나 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 그런 자기가 사람도 많을 것 죽었을 같아. 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별 계획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죽음을 항상 생각해. 그래서 애들 계좌 만들어준 것도 사실 그거 금액 그것도 있어. 근데 해지를 하고 싶지 계속 어떻게 해서든 해지를 하고 싶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약간 해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보험도 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을 원래 회사에서 그냥 주는 거를 알아서 했는데 이제 회사에 막 갑자기 막 칼바람 부는 걸 보고 코로나 걸리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재수 없으면은 회사 잘려서 생명보험 없어졌는데 코로나 걸려도 죽어버리면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집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생명보험을 따로 그 텀라이프를 알아봤는데 회사에서 내는 것보다 싼 거예요. 오히려 회사 내는 게 더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거 그냥 때려치고 돈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커버리지
프랜차이즈도 이제 다시 새로 잡고 그래서 그런 세팅도 코로나 덕분에 했어요. 그 전이었으면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애들 딱 그냥 대학 갈 때까지만 그 라이프 인슈런스 텀으로 잡고 설정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와이프도 그거를 했거든요.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장 보러 가는 것도 리스크 해칭을 한다고 보험이 있는 제가 무조건 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험을 새로 설정한 이후로는 서로 가라고 하죠. 아니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 근데 아까 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막 이런 거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 어디였더라? 옛날에 뭐 어딘가 조사 기관 뭐야? 그 설문조사 유명한 거. 센서스, 갤럽. 갤럽.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미국인의 한 3분의 1은 일단 아예 돈이 아예 없어. 그 은퇴 계좌에라는 것조차가 없어. 그냥 아예 돈이 없고 그리고 한 60%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까 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해. 맞아. 준비를 안 하는데 뭐 준비를 안 해도 살 수는 있지 솔직히. 근데 지난번 첫 편에 얘기했듯이 난 개인적으로 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한다고 그랬잖아. 뭐 그런 걸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호모나 나나 뭐 좀 걱정이 좀 많은 걸 수도 있어 쓸데없이. 제가 좀 과한 걸 알아요. 좀 걱정이 근데 많을 수도 뭐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뭐 그때 누가 얘기했었지 우리 중에 가정 경제도 뭐 회사에서 예산 같은 거 보듯이 내가 볼 얘기했지.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게 결국은 투자를 좀 생각하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걸 텐데. 지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그치. 그렇지. 근데 가와만사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 둘 다 뭐 경제적 자유라는 게 단지 진짜 돈적인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맞아. 투자를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난 잘 될 거라는 그때 워런 버핏 코어 중에서 뭐 우리 몽거랑 나는 언젠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씀하셨잖아. 그것처럼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은 내 믿는 걸 가지고 계속 가면 나는 괜찮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괜찮을 것이다 하다 보면은 뭔가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나는 그걸 좀 느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인생 자체가 좀 가족들한테 더 잘하게 되고 가족들을 더 신경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 파이낸스도 챙기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확실히 뭔가 이게 경제적 자유가 사실은 경제적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이 게임을 이해를 하면 지금 내가 당장 돈이 많은 건 아니어도 근심으로부터는 확실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 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기회들이 공부하는 게 확실히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열심히 자기네가 찾아보는 게 중요한가 보다. 근데 그런 게 있거든. 옛날에 뭐 호모도 가난하게 시작했다고 그랬고 나는 정말 이 공부할 때 정말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 근데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 뭔가 이렇게 약간.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고 그냥 뭐 처음엔 좀 불안했지. 솔직히 이게 될까? 그렇죠. 그렇다는데 책에서는 그렇다는데 뭐 사람들은 그런 사람 봤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네?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굉장히 내 정신적으로 단단해졌어.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와도 나는 되게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되게 휘둘렸단 말이야 모든 거에.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뭐 그냥 나한테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냥 생활에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냥 생활에서 뭔가 있을 때 나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내가 내 삶을 자주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나는 그냥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 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뭐 불평만 하다가 아니면은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막 공포감에 떨다가 막 약간 휘둘렸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 나 운전을 하고 저는 있고 믿음이 생겨. 저는 요즘에 되게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의 그 첫 번째 룰과 두 번째 룰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룰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요즘에 약간 좀 다르게 들려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들리는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잃지 말라가 아니라 지지 않는 게임을 하라라는 걸로 아,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음. 그러니까 절대 네가 질 수 없는 게임을 해라. 근데 저희 이거 녹음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복리를 이용할 줄 아는 게임을 하는 게 질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복리를 이용해서 복리를 타서 시장의 흔들림 자체를 큰 파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찰랑찰랑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세팅해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사실 그 말을 해석하는 데에는 방법이 많으니까
다들 뭐 몇 프로가 빠졌을 때 무조건 파는 게 돈을 잃지 않는 거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요즘 들어서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지지 않는 그런 게임을 하라 이런 게 맞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지.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나는 그냥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쳤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경험이 없을수록 자신감이 넘친다고. 근데 이게 사회에 한번 처음 딱 첫 걸음을 뛰었을 때 그때가 진짜 자신감이 뚝 떨어졌거든.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 같이 뭐 애 아빠들 이렇게 딱 아기가 처음에 나오고 아기들이 어린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거야.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느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진짜 훅 떨어져. 근데 이게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 이거는 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 그 되게 옛날에 아까 말한 갤럽 설문조사 있다고 그랬잖아. 은퇴를 앞두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다 조사를 했거든. 근데 전체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한 60%는 자기가 은퇴 이후에 여유로울 것 같다고. 자기는 충분히 뭐 편하게 살 거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런데 실제 모습이랑 자기가 생각한 미래 모습이랑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아까 말했잖아. 이게 60%는 자기 여유로울 것 같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0%도 안 돼. 그 30% 중에서도 제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사람은 뭐 10%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대.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은퇴 이후에 이게 날 먹여 살리겠지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저축을 하면 되지. 예금에다가 넣고 적금에 넣고 뭐 그리고 뭐 회사 뭐 끝나면은 뭐 퇴직금 조금이라도 남지 않겠어? 아니면 뭐 상속을 받거나 뭐 아까 말한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뭐라도 하겠지 내가 막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자기가 강제로 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 이런 거 주는 강제로 주는 거 말고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넣는 거 있잖아. 뭐 주식 계좌나 은퇴 계좌, 아이라, 뭐 401k 401k 은퇴 아니면은 부동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예금 적금하는 거 이렇게 저축하는 그게 없대. 그러니까 뭐 상속 이런 것도 없고 웬만해서는 그게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떼가지고 자기 월급에서 떼가지고 갔던 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강제로 뭔가를 떼가지 않으면 안 모아. 진짜 놀랍다 그거는. 왜냐면 사실 뭐 지출하는 게 진짜 달콤하거든. 달콤하지. 진짜 그러니까 달콤하거든.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나는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일단 넣으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약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나 싶을 때도 있어 때로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한 10년간을 좀 편하게 마음을 먹고 살 생각이야.